안녕하세요. 저는 문명권 특별전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김광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찍게 된 김병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세이프라는 영화는 스텝이었고요. 현장에서 문 감독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멘붕을 겪으셨는지 현장에서 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생생한 증언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 동기라서 같이 졸업도 하고 같이 오랫동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또 관객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던 세이프라는 영화의 기획 의도와 또 그 제목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기획 의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제 졸업 영화를 찍고 상업 영화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장르 영화로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좀 스릴러 액션 영화를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좀 그것 때문에 찍은 게 있고 이제 이야기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좀 이게 개수기가 계속 이렇게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문이 닫히고 열리고 장면이 반복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사람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심리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좀 그런 어떤 시기를 겪고 있었고 왜냐면 졸업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제 진로가 항상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돈 뭐를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고민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프라는 그 제목은 애초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병짜리 혐오라는 원래 제목이었는데 이게 좀 이펙트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영화 편집 다 끝나고 뒤늦게 이제 근거가 세이프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마지막에 지은 게 이제 세이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후보로 세이브도 있지 않았나요? 세이브는 없었습니다. 세이브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건 동사입니다. 잘했어. 세이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두 작품 다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뭐 배경은 많이 다르지만 한 인물이 겪는 어떤 감정의 위기 그리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겪는 감정과 그 디테일이 돋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과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 전에 찍으셨던 불멸의 사나이도 그렇고 한 인물이 겪었던 감정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한 공간, 한 인물이 가장 제작비가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샷들로만 구성한 영화, 그러니까 샷들로만 영화를 구성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외화면 사운드라고 하는데 화면 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내는 소리, 그걸로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서 이제 저의 어떤 좀 부족한 예상과 그 안에서 조금 더 최대한 재밌는 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 뭐 어떤 인물과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를 표현하거나 드라마를 쌓거나 이런 거를 하고는 싶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이제 시 같은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뭔가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대신에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기는 뭐 이미지와 사운드 그리고 뭐
전개 그리고 엔딩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밤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도 여유가 있으셨고 예. 어쨌든 좀 아주 좋은 배우 하셨는데 거기서도 인물이 딱 한 명만 집중이 돼 있던데 그것도 혹시 그것은 이제 제가 만든 제약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미션이 주어진 게 자동차 카메라로만 영화를 찍으라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굉장히 큰 제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약 안에서 여러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또 몰입하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좋은 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인물에만 집중하기로 그때도 마음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이프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학생이 아니셨잖아요. 맞습니다. 저 졸업을 하고 좀 그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단편 영화를 찍는다는 게 엄청난 제약이 있었을 텐데 뭐 예산도 그렇고 스태핑도 그렇고 뭐 기재 빌리는 것도 그렇고 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이제 사실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단편 영화 찍는다는 게 대학은 이제 단편 영화 찍으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명분이 있고 동기가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단편을 찍어야 되는데 뭐 현장에 가야 되는 건지 취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단편 찍으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우연히 이제 지금 이 필름 게이트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되게 감사하게도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넉넉히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전이 없었으면 아마 이 세이프는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사회도 해주시고 정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보니까 되게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세이프라는 영화 찍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스텝도 거의 없었고 거의 뭐 있는 사람이 다 일당백으로 일을 해야 되는. 저도 보니까 제가 했을 때 슬레이트를 치면서 붐 마이크를 들고 데이터 백업을 하면서 뭐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잡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세이프라는 영화 찍을 때 멘탈이 나가는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분명히 아 예. 그 순간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물론 연출적으로도 좀 멘탈이 많이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밥을 배달하면서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뭐 일을 했는데 제가 밥을 가지고 오니까 저기 사장님 역할이 있잖아요. 그분이 사실 배우가 아니고 작가형인데 사실은 저는 그 사장 역할로 어떤 유명한 아저씨를 캐스팅하고 싶은데 그분이 안 한다 그래서 갑자기 저 형이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그래서 그냥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하시고 근데 그 형이 좀 열정이 넘치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밥을 사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형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형 분량이 끝나고 이제 이 형 그냥 집에 가면 됐었는데 갑자기 이 금고를 좀 옮겨주겠다고 저한테 자기 혼자 금고를 막 들고 씨름을 하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덜컥 겁이 났고 뭐 응급차를 불러야 되나. 한편으로 억울한 게 촬영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괜히 금고 안 맞아도 되는데 그거를 그 형이 이제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장 이제 많은 그 어떤 좀 멘붕이 왔는데 다행히 그 촬영 감독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촬영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되게 능숙하게 좀 상황을 좀 처리해 주시고 그 형도 다행히 다치지 않으셔서 뭐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힘을 쓰지 말자라는 뭐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옆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맞아요.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치고 가고 그 옆에서 저희는 촬영을 했던 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예. 촬영 감독님은 더블로리를 촬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걸 한 다음에 형 단편에 또 찍으셨어요. 그 형이 갑자기 딴 얘기인데. 딴 얘기 너무 가고요. 예. 그 아마 이 세이프라는 단편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 영화 학도 그리고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단편 영화를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 단편 영화를 찾아볼 것 같은데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 시간이 지난 이 이렇게 봤을 때 왜 상을 줬을까? 내가 왜 이 상을 받았나? 혹시 그런 생각? 운이 일단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시 이제 단편 영화 심사위원 분이 제인 캠피온이라는 감독님이셨어요. 뭐 유명한 그분 역시 단편으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타셨고, 그리고 몇 년 뒤에 피아노라는 장편 영화로 황금종려상 타시고, 최근에는 파워 오브 도그라는 그 컴버배치가 나오는 영화를 연출하셔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타셨나 그랬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심사위원이셨는데, 이제 그분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영화학과 다니면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단편 영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영화제를 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큰 영화제인 칸 영화제를 노리게 되고, 근데 저희 학교 그 뭐야 비디오 대여실에 그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은 단편 영화 모음집이 있었어요. 굴러다니는 게 있었는데 저 그거를 맨날 봤는데 거기에 제인 캠피언 감독님 단편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아, 이 단편이 좀 다르게 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한 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워낙 제인 캠피언님 그 감독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취향이 좀 많이 맞았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론 그 제가 사실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칸 영화제 이제 마지막 폐막식 때 단편 영화 시상을 가장 먼저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사무실로 가서 난 집에 가겠다 그 담당자에게 말하러 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에서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근데 나는 지금 다른 도시로 가서 여행을 하든지 뭐 그러겠다. 이거는 어차피 상을 탈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부랴부랴 막 턱시도를 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서 상을 탔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 뒤늦게 들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른 작품이 원래 상을 탈 수 있었는데 제인 캠피언 감독님이 이제 다른 작품보다 이게 상을 타야 되는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상을 주신 거라고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아마 그 결론적으로 이제 심사위원 그 분의 어떤 취향이 맞아서 상을 탔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제 가서 상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제는 초청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게 초청되는 것만으로도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았다고 취향과 이제 운이 좀 좋았다라는 걸로 말씀하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신 박병구 감독님입니다. 이 세이프란 영화를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영화를 완성을 하셨는데, 이 영화를 완성하고 이제 모든 미싱도 다 끝나고 이제 최종본을 뽑았을 다음에 후련한 마음이 드셨는지, 아니면 어떤 자괴감에 빠지셨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제 스크리너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되게 후련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편집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훨씬 더 날카롭게 정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영화 한 편을 다시 찍는 기분으로 편집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영화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그것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컸는데, 그게 끝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홀가분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영화제에 보낸다면 이게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2, 3개월 전에 보냈었는데, 그 사이에는 그냥 좀 홀가분해가 좀 놀았고, 점점 이제 좀 발표 날이 나올 때는 이제 좀 뭔가 좀 긴장을 했고, 제가 이제 그때 예비군 훈련 받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 순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이게 그 영화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사람들한테 보여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끌어안은 채로 빨리 장편 영화를 써야지 하면서 계속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 당시에 같이 옆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발 그만하라고. 편집을 계속 아무리 봐도 그전 거랑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차이를 알겠냐, 어느 게 더 좋냐, 그래서 이제는 제발 그만해라. 다 알겠다, 이제 다 알겠다, 재밌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이 감독님이 졸업 영화도 그런 식으로 찍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늘어지고, 근데 그 결과로 그때도 칸느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고 이 영화도 칸느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수상을 했고 아마 그 집요함이 어쨌든 전달이 되지 않았나. 취향과 운도 있겠지만 그 집요함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셀프 말고 밤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밤낚시라는 영화의 어떤 기획 의도와 제목의 의미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에서 어떤 물결과 그 빛이 오는 게 약간 낚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그 밤낚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목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자동차 카메라로만 영화를 찍어야 돼서 이제 막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이제 그 대행사 이노션 분이 전화 와서 이거 제목이 뭐냐 그래서 그럼 밤낚시 하죠 그냥. 근데 그게 좋았는지 그래서 밤낚시가 됐고 근데 밤에 하는 낚시니까 그게 밤낚시가 됐고 기획 의도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대의 광고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한데 그리고 두 가지 니즈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의 그 기업 슬로건이 뭐냐면 프로그레스 포 휴머니티예요. 인류를 향한 진보, 인류를 향한 진보 같은 게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 브랜드 가치인데 이거를 가장 잘 저는 이제 이 컨텐츠로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게 미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도구가 이제 자동차 카메라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지 하다가 이 전기 자동차가 가장 전기 자동차가 어디에 있으면 가장 잘 어울릴까 생각했어요. 전기 충전소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는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사실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의 이미지를 좀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원래 이제 그 주인공의 의상도 원래는 다 위아래로 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밤낚시라는 컨셉이 좀 명확해지면서 이 사람이 거친 행동을 하니 마치 미국이나 한국 보면 청바지 입고 막 전봇대 타고 전기 수리하잖아요. 그런 의상을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잘 안 찢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씩 다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의도는 사실은 이 스토리를 통해 인류를 향한 진보를 보여준다. 현대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한다. 되도록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스토리 전달도 중요했지만 이게 스타일의 제약, 그러니까 자동차 카메라로만 찍는 제약이 있으니 스토리 전달을 최대한 열심히 하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어떤 엔터테이닝을 준다라는 쪽 목표가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과격한 액션 그리고 저게 뭐지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연출을 좀 했습니다. 보통 광고와 연관된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하다못해 클로즈업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푸샷으로 그 자동차의 근사한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 자동차를 부각시키지 않고 카메라 시점으로 영화를 찍었지만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강조보다 이 이야기나
어떤 장르를 보여주려고 더 노력한 게 보였었는데 분명히 이거를 처음에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얘기했을 때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왜 한 번쯤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소통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현대에서는 더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오히려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뭐라도 좀 넣으려고 좀 그 하려고 했지만 이게 왜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졌냐 하면 기존의 광고들에서 제품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고 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게 너무 명확해서 기획 자체를 사실 되게 과감하게 하신 거예요. 그 현대 브랜드와 이노션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모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자동차 카메라로만 영화를 찍으라는 것도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그 세 주체가 물론 손석구 배우도 있고 이 네 주체 뭐 주체는 많지만 어느 정도 그레이 영역이 50% 정도 다 있었어요. 더군다나 광고 영화의 협업이니까 이 정산 방식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다 50% 정도 그레이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 조율이 어려웠어요. 되게 특히 뭐 마지막에 크레딧 조율하는 것도 왜냐면 광고 쪽 크레딧과 뭐 영화 쪽 크레딧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새로운 걸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현대에서 막 자동차도 더 이렇게 보여달라 이런 걸 했으면 이런 작업을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느라 바빴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모든 걸 좀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CG나 DI나 뭐 하여튼 이 후반 작업을 해외랑도 네. 많이 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또 그쪽과 또 소통하는데 많은 맞아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소통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CG는 이제 독일에서 했고 사운드는 영국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2시부터 새벽까지 이제 원격으로 디렉션을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1차 언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정서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세게 한번 탁 치는 거를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소리가 유럽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더 날카롭고 깨지는 소리를 좋아한대요. 한국 관객들은. 근데 유럽 관객들은 아무리 세게 쳐도 소리의 끝이 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뭐 스무딩하면 뭉개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는 거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뭉개서 오니까 뭐가 계속 이걸 조율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그런 기준이 좀 다르니까 계속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손석구 배우가 영어 능통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때 연극 준비를 맨날 밤새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에 저희 프로덕션 그 후반 작업한 데로 와요. 그럼 한 12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제 그 손배우가 영어로 다 소통을 해주고 저는 옆에서 난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새벽까지 하고 또 가서 또 연구 연습하고서 사실은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 손배우의 역할이 되게 컸고 네. 그랬습니다. 그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잖아요. 세이프에서 그런 어떤 소수의 스태프들과 아주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했고 이번에는 그 밤낚시란 영화는 뭐 지금 현재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의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손석구 배우와 그리고 했던 스태프들도 같이 하시는 스태프들도 그 현장에서 가장 지금 잘 필드에서 유명하신 스태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달라진 환경에서 연출에 차이가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이제 뭐 둘 다 어려웠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세이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10컷을 찍기로 했는데 9컷밖에 못 찍었으면 아 어떡하지 이러고 어떻게든 뭐 그런 거기서 끝인데 밤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실제 한 컷을 못 찍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엔딩에서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과제가 아니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거기에 오셨던 현대분들하고 이노션 분들하고 거기 다른 제작들 그분들한테 가서 전 한 컷을 못 찍는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뭐 크게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랬지만 저는 계속 어떤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조금 더 이건 우리가 어떤 더 큰 집단의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하는 작업이니까 전 반드시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이 컸지만 반면 능숙하고 되게 숙련된 스태프들, 그 숙련된 배우와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놓치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준비대로 다 되고 그리고 저는 뭐 테이크를 연출만 하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맞다. 난 이걸로 합시다. 저걸로 합시다. 이건 안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세이프 같은 경우는 그때 물론 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지만 지금 밤낚시와 비교하면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스태프들이었는데 그분들하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연출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도 좀 미숙한 게 있으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제 으쌰으쌰했던 분위기가 더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1회차를 더 찍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없던 세이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래서 좀 진행상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밤낚시는 사실은 영화도 있지만 그 뒤에 마케팅 플랜들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케팅 플랜을 다 이제 경험하고 보면서 이게 다 디자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경험했을 때 되게 처음으로 재밌고 그리고 그게 좀 달랐고 세이프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찍어서 영화제 기간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마케팅 플랜 같은 건 없었죠. 물론 제가 제 단편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저 혼자 이렇게 개봉을 한번 시켜봤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본격적인 마케팅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밤낚시하면서 이제 영화와 콘텐츠라는 것이 단순히 콘텐츠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또 다른 창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밤낚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손석구 배우가 와이어 액션과 그리고 막 몸을 날리고 이렇게 낚시줄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묶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런 와이어 액션은 어떻게 구상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왜 와이어 액션을 했냐면 카메라가 고정돼 있잖아요. 자동차 카메라는.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들이 다 풀샷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컷의 변화가 있어도 크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럼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화면 속에 인물이 정말 열심히 움직여야 그나마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원이 주차 그 충전소까지 갈 때까지는 사실은 큰 움직임을 제가 막 연출하진 않았고 이때부터 뒤에 도파민을 터뜨려야 되니까 이제 여기랑은 상상할 수 없는 액션을 넣어야겠다. 정말로 이제 외계인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그 요원이 자동차 옆면을 발로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저랑 손 배우는 그 장면을 그 달에 처음 발을 디디는 그거 뭐죠? 암스트롱샷이라고. 암스트롱샷. 그럼 걔가 처음으로 공중에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왜냐면 이 영화 무조건 직관적으로 재밌어야 된다 생각해서 도파민 분출을 위해서 이제 와이어 액션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낚싯줄을 당기는 장면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컷 하나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컷을 대안을 찾은 게 그 컷인데 사실은 낚싯줄을 맨손으로 당기면 손이 엄청 다쳐요. 불가능한 건데
저는 그냥 뭐 얘는 좀 약간 울버린 같다. 그 뼈가 좀 티타늄 같은 게 있을까 뭐 이렇게 SF니까 뭐 이렇게 좀 합의를 받고 그게 그래서 그 장면 원래는 그 외계인이 자동차 주변을 막 이렇게 돌면서 그 4분화 화면에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예쁜 그림이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촬영 감독이 해가 뜨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거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돌려야 되는데 그때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손배우와 저의 메인 레퍼런스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저랑 손배우가 가장 강렬하게 생각했던 그 장면은 낚싯줄을 맨손으로 당기는 노인의 어떤 처절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저랑 손배우가 있으니까 바로 새로운 컷을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땡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절실함과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 외계인도 철저하게 그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은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에 감기는 사람이 고통을 아는 두 캐릭터가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모먼트를 이제 만들었다고 지금 치자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샷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 저희도 예. 그 제가 세이프란 영화로 깐느에서 황금종려상 봤을 때 제가 그 감독님한테 이제 단편으로 끝을 봤다. 더 이상 단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밤낚시라는 영화로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진짜 단편 영화로 끝을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위를 가는구나. 근데 그 개봉을 한다는 단편 영화로 개봉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 그 단독으로 또 그거를 관객들이 좋아해주고 또 많이 보러 와주셨는데 그렇게 단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할 만큼 어떤 재미를 사람들한테 줘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물론 저는 손배우님의 그 존재감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로는 연출적으로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풀샷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큰 화면에서 봐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야 더 이제 움직임들이 잘 보이고 디테일들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운드 외화면 사운드를 많이 했으니까 사운드 좀 좋은 환경에서 하면 이거는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장을 주장했고 이노션 분과 현대 분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이분들도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DNA니까 그거는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영화 이 시사회에서 밤낚시라는 제목에 대해 그 손석구 배우님이 설명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문병곤 감독님이 밤에 아이디어를 그 밤낚시를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낚싯대를 두고 아이디어가 걸리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밤에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으셨고 그게 어쨌든 이 이야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심정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영화제에 이제 이 밤낚시를 보내게 될 때 이제 자극이나 연출 의도 이런 것들을 써야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써서 보낸 내용이고 사실은 밤낚시라는 프로젝트는 손 배우님과 제가 어떤 작품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계속해서 막 작품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같이 만들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생겨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낚시처럼 아이템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도 이제 본인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와닿지 않았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예. 낚시하듯이.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으니까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먼저 손 드신 저 가운데 남자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프 보면서 공간이 너무 적절하다고 느꼈는데 그 로케이션을 어디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리고 그게 시나리오를 다 집필하신 이후에 찾으신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콘티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되게 그 콘티를 구성한 과정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적절한 질문인데요. 시나리오를 다 쓰고, 그러니까 왜냐면 시나리오 아니면 환전소 묘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 시나리오는 게임장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작 현장에 있는 형한테 전화해서 게임기 빌릴 수 있냐 해서 이렇게 그 미술로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저는 게임장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지. 그래서 게임장은 포기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을 찾자 해가지고 저는 진짜 서울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거의 다 혼자 돌아다녔어요. 물론 지하 주차장을 빌린다고 해도 그들이 빌려주지도 않을 거지만 공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가 우연히 그냥 어디 허름한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창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건물 관리인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하고 이제 그래서 겨우 빌렸고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필름 게이트 지원을 받아놓고 이 공간을 못 찾아서 이거는 못 찍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화 현장에 막 지원서도 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 이걸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고 콘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콘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공간이 안 바뀌는데 그 공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뭔가 계속 새로운 정보를 콘티에 넣어야 되거든요. 플러스 그 공간에서 풀샷, 클로즈업, 뭐 미드샷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해봤자 경우의 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결국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BC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섞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A 하다가 좀 덜 섞으면 또 지루하고 그래서 사운드를 좀 이용하면은 또 이게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밸런스를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환전구가 열리고 닫히고 뭐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뭐 걸쳐찍기를 하고 저기 그리고 뭐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고 밖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있고 이게 사실은 그 단순한 공간을 덜 지겹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디자인한 비트들이에요. 근데 그 비트들이 단순히 그 직관적으로 그 지루함을 없앤다는 기능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주인공의 불안한 정서를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편집을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됐고 이런 이유로 되게 아까 그 김병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비트를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네. 근데 다행히 그 환전구를 열고 닫고 문 그리고 잠금 장치 이런 요소들이 악기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편집해서 그것을 악기처럼 좀 활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돈 세는 좀 인서트.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루하겠다 싶으면 다 그 소리 들려요. 현장에서도 그 인서트를 계속 찍는데 점차 이 장면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고 감독님만 알고 머릿속에 있고 점차 이 장면은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 거지? 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세이프 영화 장편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왜 없으신지 그다음에 있으시다면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확장하는 거를 염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장편으로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은 버전이 나왔고 금고에 같이 여자가 주인공인 버전도 있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 영화학도 분들이 계시면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세이프를 찍고 이거를 장편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면 단편이 잘 됐으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하고 요거를 기반으로 장편을 써가면 남들을 설득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완전 새로 쓰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소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되게 그냥 그뭐 팝콘 영화인데, 그것도 원래 단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장재현 감독님의 검은 사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들었는데, 원래 장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의 한 부분을 단편으로 찍어야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편이 있을 때 어떤 그 부분을 단편으로 찍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단편이 있는데 이게 잘 됐다고 해서 이거를 장편으로 늘리는 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니 좀,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 동안은 저는 나름의 어떤 것을 많이 헤쳐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걸 알았다면은 이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은 그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어떤 장편이 없는데 단편을 장편화 시키려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시길 좀 권유드려요.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 놀랐습니다. 여기 모자 쓰신 남자분. 현재 감독 연구원이 그 세이프로 칸에서 상 받았을 때 감독 연구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떤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제 죄송합니다. 남자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저는 그 커리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영화 현장에 가거나 영화 현장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이프 전에 영화 현장 연출부를 계속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때 나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세이프 갔다 오니까 또 현장에서 또 부르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스크립터나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도 나는 이제 장편을 써야 돼서 그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막 그때부터 장편을 썼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원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입봉도 하고 연출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경력을 쌓고 돈도 벌고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창작도 좋지만 일과 창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저는 제 자신한테 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오로지 창작만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제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썼는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조금은 좀 아쉽긴 하죠. 네. 다른 질문 또 남자분. 네, 영화 두 편 다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이프의 각본가님이 권호광님이랑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 감독님 그 각색으로 크레딧에 계시고, 그래서 그 각본을 각색하실 때 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라던가 그 각본을 보시고 그 시청각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뭔가 생각하신 게 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금고가 없어요. 그 원작에는 이 여자가 금고에 갇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원작은 대사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 좀 달랐지. 이 형도 봤는데 원래 권호 감독이 그 졸업 영화를 하려고 했고 제가 그때 PD 그치? 네, 이 형이 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영화는 약간 둘 다 똑같이 파국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자기가 같은 금고에 갇힌다는 거는 문명국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였고요. 그 환전소에서 그렇게 했던 거는 그 감독님이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작업을 하셨고, 그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막 이런 자리에서 문명 감독님이 그거 너 안 했으면 나 줘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호원 감독님은 타짜3의 감독님인데 그분과 저의 좀 그 버전의 차이는 하고 싶은 말이 달랐어요. 권호원 감독은 아마 뭐지? 그 한 평짜리 혐오, 그러니까 그냥 그 공간에 있는 이거 숨어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막 세상을 막 욕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한 여대생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졸업 시즌을 앞두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막 세상도 욕하고 이랬는데 정작 나가니까 자기도 무섭고 막 이제 그런 공포를 느껴서 그런 게 좀 많이 담겨 있는 거고, 저는 그걸 훨씬 더 구체화시키고 좀 이제 삥땅이라는 100만 원 모아서 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확 밀어붙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엔딩이 금고라는 게 더 명확해진 게 있고, 그래서 좀 하려는 얘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목도 달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편 영화를 찍으셨거나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요새 이제 단편은 저는 여태까지 단편을 다 이제 대학 때는 졸업하려고 찍었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제작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찍었고, 밤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 영화 새로운 실험으로 찍었는데, 저는 그냥 어떤 단편 나름의 어떤 그 단편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냥 짧고 굵은 매체, 재밌는 매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좀 그냥 창작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조금 더 솔직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는 작품 말고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느꼈어라는 작품들을 만들기 참 좋은 매체인 것 같거든요. 단편이라는 게.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난 이걸 느껴, 난 이걸 표현하고 싶어라는 것에 조금 더 고민하고 좀 표현하고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객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참 바쁜 시간에 이런 제 영화를 봐오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필름게이트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LMS 관계자분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손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너무 왜냐면 단편 영화를 극장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여기 출연했던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한번 또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운동본 특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